자, 오늘 이 레진의 이 혼합 및 이 전입, 과연 어떻게 이 혼합을 해서 이 왁스가 빠져나간 비어있는 그 공간에 이 수지상의 인절미를 전입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의치상 레진을 혼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혼합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특히 의치상 레진의 혼합은 이 단량체인 모노모와 그리고 이제 리퀴드라고 하는 이 레진 액, 이러한 이 다량체인 레진 분말을 리퀴드와 그 다음에 이 폴리머, 이 레진 분말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혼합에 대한 정의를 해봅니다. 여기에서 일정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매뉴얼에 제시되어진 제조회사의 매뉴얼이 근본이 되겠고요. 이제 그렇지 않는 경우에서는 혼합의 비율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 일반적인 혼합의 비율은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범위는 레진의 혼합은 즉 리퀴드와 파우더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면 이 병상으로 전환되어지는 시점에서 인절미의 이 상태로 음영체인 몰드에 전입하는 이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혼합에 이용되어지는 모노모와 그리고 이 파우더, 이 모노모가 되겠죠. 모노모와 파우더, 이 두 가지를 일정 비율로 이제 섞는다 라고 보시면 되죠. 일정 비율로 섞는다. 여기 보시면 똑같은 제조회사의 레진인데 하나는 파라덴트 20이라고 있고요, 하나는 파라프레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똑같은 회사에서 제공되어지는 이 레진의 이 파우더와 모노모인데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이 파라덴트라고 하는 이 리퀴드와 파우더는 혼합을 한 다음에 열을 가해서 열중합에 이용되어지는 즉 인다이렉트 레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파라프레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일정한 비율의 혼합을 거쳐서 이제 인절미 상태에서 전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동성의 레진으로 전입을 하고, 그리고 압력, 온도, 압력, 시간이 제공되어지는 이 압력하에서 중합으로 유도하는 이러한 레진 이 종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것이 뭐죠? 레진은 인다이렉트 레진과 다이렉트 레진이 있다. 특히 의치상에 이용되어지는 수지는 이 콜드큐어의 유동성이 있고요. 그리고 가압의 열중압에 인다이렉트의 이 레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정 비율로 혼합을 하는 부분이 의치상 레진의 이 혼합 과정이 되겠고요. 자, 혼합을 할 때에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금 혼합이 되어지어 있는 이 세이드 가이드, 즉 아크릴의 이 세이드 가이드가 지금 보시면 아주 연한 것부터 약간 분홍, 조금 더 진한 분홍, 아주 가벼운 분홍, 다양한 이러한 세이드의 가이드가 있죠. 색상의 가이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회사별의 이러한 아크릴의 색상의 가이드가 제공되어지고 있고요. 자, 실제 가이드를 가지고 그 환자의 구강 내에서 이 색상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아주 필요하겠죠.
네, 한자에 따라서 이 안에 치조의 모든 이 국왕 내의 이 치조의 이 색상이 또 차등되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레진 혼합 전에 그 한자의 이 국왕 색상에 맞는 이 세이드 가이드 선택이 필수적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 자연 치열에서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도 있고요. 쉐이드의 색상을 체크해 볼 수도 있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키스톤의 이 색상의 이 아크릴의 이 색상의 가이드입니다. 자, 보면 가이드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한자에 맞는 색조의 잇몸 색조에 맞는 이 파우더 리퀴드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어떻습니까? 이쁘신가요? 이제 모든 이 한자의 이 국왕 내의 색조는 다양합니다. 다양한 색조에 맞는 이 파우더와 리퀴드를 선택하는 것도 기능 못지않는 신미성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흑인종에게 이러한 좀 라이트 핑크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신미성에서의 부조화가 되겠죠. 아니면 우리 이 동양인에게 이용되어지는 이 약간 라이트 핑크의 이러한 것을 쓰지 않고 오히려 다크한 좀 어두운 이러한 색상의 수지 아크릴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도 부조화가 되겠죠. 자, 이 색상의 선택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혼합의 준비물로 가보겠습니다. 자, 준비물을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이 컵이 하나 있고요. 러버 이 볼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계량컵, 스푼, 금속의 스파츌라, 그리고 이제 스포이드가 이러한 혼합을 하기 위한 이러한 준비물로 현재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혼합의 준비물을 준비하고요. 이제 혼합의 방법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제 혼합 용기는 레진을 혼합 후 레진에게 증발을 막기 위해, 다시 말씀드려 보면 이 파우더와 모노머가 섞이는 순간부터 이 병상의 단계까지 도달할 때에 이 리퀴드는 증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증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이제 뚜껑이 있는 깨끗하고 건조한 드라이 되어진 것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겠고요. 여기에 그러한 원칙에 적합한 부분은 이러한 유리 그릇이라든지 또는 세라믹의 이러한 도제 그릇, 이러한 그릇들이 이제 혼합의 용이점 때문에 주로 사용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합 용기를 우리가 선택을 했으면요, 이제 혼합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 혼합의 이 비율은 분말과 액의 비율을 무게비 2대1 그리고 부피비 3대1로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용하는데요. 이건 일반적인 이 계량의 방법이고요. 원칙은 제조회사에서 이 지금 제공해주는 그 매뉴얼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런 매뉴얼이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혼합의 비율은 분말과 액의 비율을 무게비 2대1 또는 부피비 3대1로 혼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이 레진 분말과 그리고 이 레진 액을 혼합하여 어느 때 우리가 음영체에 넣어야 될까요? 반드시 이제 병상 상태에서 플라스크의 음영체, 석고 음영 내에 전입해 주는 것이 이번 주 10주차에 우리가 학습하는 이 가압
성형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10주차에서는 이 가압 성형을 주 포인트로 설명을 해 드리겠고요. 전번 주 9주차에는 이 가압 성형, 유입 성형 또는 이 주입 성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학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학기에 총이치 기공학 실습에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야 될 이 성형의 방법은 이 가압 성형법이기 때문에요. 이번 10주차에서는 가압 성형의 전 줄거리를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혼합의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적정량의 이 혼합하고자 하는 이 양을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이겁니다. 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재 A번의 이 이미지는 어떠한 이미지인가요? 네, 어떠한 이미지죠? 함에 이 열을 가해서 이제 상함과 함을 열고요. 열면 현재 상함에 있을까요? 함에 있을까요? 함의 주 모형상에 있겠죠? 인공치는 빠져서 상함으로 가 있고요. 그러면 연화된 상태에서 인공치는 상함에 빠져서 분리되어 있고 하함에는 기초상과 인공치가 심어져 있는 이 교합제라고 하는 이 파라핀 왁스가 주 모형 하함에 그대로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분리한 다음에 이렇게 저울 위에 올려놓으면 14.8g이라고 하는 이러한 무게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14.8g이라고 하는 이 무게에 우리가 적당량의 이 파우더를 올려놓은데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범위는 레진 분말의 양이 나비치상 무게의 1.2배와 여유분을 측정하여 사용하며 레진액은 분말 무게의 2분의 1을 사용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B의 22.5g은 분말 30cc의 무게이다 라고 이제 정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혼합 비율에 맞는 이러한 이 계량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정확하게 인공치는 상함의 몰드에 박혀 있고 하함 주모형상의 기초상과 이 교합제 왁스가 그대로 잔존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과정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어느 과정이죠? 어느 과정일까요? 네, 맞는 얘기죠. 어떤 과정이죠? 하함을 분리하기 위한 이 플라스크를 뜨거운 열을 전달할 때에 수조 내에 위치시켜서 끓는 물의 온도의 전달로 하함을 여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스팀 머신 내에 이 고압의 스팀으로 플라스크에 열을 전달시켜서 이제 상함과 함을 이제 언더컷이 없는 경우 또 석고 분리제가 발라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쉽게 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열을 수조 내의 상태나 또는 이 고압의 스팀의 이 열이나 어찌됐든 내부에 잔존되어지는 이 왁스의 교합제에 사용되어지는 파라핀 왁스의 양을 반드시 인지를 하고 열을 전달해주는 시간을 꼭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씀드려보면 열의 이 전달이 너무 강한 경우는 이렇게 왁스가 잔존되어 있을까요? 안 될까요? 이미 가한 온도에 의한 왁스는 이 교합제의 파라핀 왁스는 용융이 되어져서 벌써 흘러나가고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무게 이 계량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라서 반드시 이제 적당량의 온도에 의한 이 플라스크의 열 전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제조회사에서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용상 편리하도록 계량컵을
제공하고 있어 부피비로 측정하는 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무게비가 아니고 부피비라고 하는 거죠. 이 부피비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분말과 액의 비율을 무게비 2대1 또는 부피비 3대1로 정한다 라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겁니다. 그러면 이 실제 이 계량을 한 번 더 정리를 해 볼까요? 부피비의 이 3대1이다 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의 의치를 제작할 때에 이 30의 이 분말 30cc의 분말과 그리고 10cc의 리퀴드 이 정도라고 한다면 분말과 액의 이 비율이 부피비로 우리가 환산할 경우 3대1이 되겠죠. 3은 뭘까요? 그러면요. 3은 당연히 분말의 파우더가 되겠죠. 1은요. 역시 액체인 리퀴드의 이 양이다 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레진을 혼합할 때는 혼합의 비율인 이 부피비에 파우더 3 그리고 리퀴드의 1의 비율의 이 원칙을 적용한다.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량을 했고요. 혼합 비율에 따라 측정한 레진액을 혼합 용기에 먼저 넣고 분말을 조금씩 첨가하여 분말이 액에 충분히 젖도록 한 후 30에서 60초 동안 핸드 스파츌라로 혼합한다 그랬습니다. 측정한 레진액을 혼합 용기에 먼저 넣고, 이건 뭐 여러분들 석고의 믹싱이라든지 어떠한 일반적인 파우더와 액체로 믹싱하고자 할 때의 원칙은 먼저 가루가 아닌 이 액체로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잘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러버 용기에 이 리퀴드를 부피비에 이 1로 넣고요. 거기에 이제 분말을 조금씩 넣으면서 완전하게 약 30에서 60초 동안 핸드 스파츌라로 스파츌레이션을 해 달라고 하는 거 이제 진행을 더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혼합을 완전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이제 병상 상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도중에 이 리퀴드의 증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밀폐 이 커버, 밀폐 용기 속에 있어야 되거나 또는 위에 뚜껑이 덮어진 상태에서 병상으로 이제 전환되어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레진 취급 시의 주의사항 이 참 고약하죠. 아무리 인체에 무해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1학기에 자가중합 개인 트레이 제작할 때 이 리퀴드의 냄새 지독했죠? 네, 지독한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혼합 비율에 맞고 그리고 30에서 60초의 스파츌레이션 시에 레진의 취급 시 주의사항 보면 호흡기 굉장히 고약했죠. 그리고 이 눈을 보호하기에 반드시 마스크와 보안경들을 착용해 달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반드시 집진 상태에서의 공기 배출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는 것이 좀 좋다. 만약에 밀폐된 곳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이 밀폐된 이 내부에 이 공기 오염도 상당히 심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공기 배출이 되는 집진 상태에서 진행을 하되, 자, 호흡기와 눈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다룰 때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회용 얇은 비닐 장갑을 끼거나 비닐 또는 셀로판지로 취급하여 병상에 도달한 레진을 혼합 및
전입 시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깨끗한 상태로 조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가급적이면 일회용 얇은 비닐 장갑을 끼는 것도 이러한 손에 터치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 피부에 약간 민감하신 분들은 특별히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즉 다시 말씀드려보면 이 피부 이 알레르기는 이 알레르기가 있거나 이 알레르기에 의한 이 접촉성의 이 화학 반응에 의한 이 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여러분이 건강 보호 차원에서 조심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취급 시의 주의사항은 반드시 이제 병상에 도달한 레진을 혼합하거나 전입 시 여기에 그 고유의 그 레진 외로 어떤 이물질이 거기에 같이 끼거나 묻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혼합을 하고요. 그리고 전입 과정까지 어떤 이물질이 그 병상의 이 레진에 포함되어지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고무장 이 일회용 그 비닐로 일회용 이러한 비닐 장갑을 쓰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간혹 우리가 손에 직접 레진을 접촉할 경우, 이때 주의사항은 손에 자체적으로 묻어있는 손기름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레진상에 같이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닐 장갑을 쓰거나 또는 이런 비닐을 이용한 이런 전입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취급 시 주의사항 좀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 레진을 전입하는 관계입니다. 이제 병상의 상태로 이제 병상의 상태로 도달되어지는 이 순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가요? 병상으로 전달되어지는 이 4단계 과연 뭘까요? 첫 번째 뭐가 있었나요? 첫 번째 이제 모래 상태겠죠. 파우더와 리퀴드가 만나는 이런 모래상의 이 샌드 스테이지라고 하는 거, 이런 샌드 스테이지라고 하는 거 1단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2단계라고 하는 스틱 스테이지라고 하는 섬유상해라고 하며 분말이 액에 침투되어 녹아 점착성이 있고 실같이 늘어나는 상태가 2단계인 이 스틱 스테이지라고 하는 이 상태다. 이 상태에서도 레진 전입하면 안 되겠죠? 병상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2단계를 지나가면 이제 어떤 단계가 기다리고 있나요? 우리가 기다리는 3단계인 이 병상 상태, 즉 패킹 스테이지라고 하죠. 집어넣는 시기다. 이 집어넣는 시기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떻게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즉 2단계 스티키한 손에 묻지 않는 상태가 3단계 패킹 스테이지인데요. 이 두 조각을 분리한 다음에 다시 붙였을 때 잘 붙는, 그리고 손에 묻어나지 않는 이러한 상태가 인절미 상태의 이 3단계 패킹 스테이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3단계의 이 패킹 스테이지, 이 병상 상태는 이 손에 묻는 이 점착성이 막 사라진 직후의 상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자가중압 레진 이용해서 우리가 개인 추레이나 기초상 만들 때 기억하시면 병상의 상태가 어떤 상태, 즉 패킹의 상태가 레진의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이 쉽게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 패킹 스테이지 상태가 이 몰드에
레진을 전입할 가장 적절한 시기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때 이 병상에 이르는 시간은 특히 분말의 용해도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온도와 분말의 입자 크기는 용해도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여름철에 이러한 레진의 전입의 이 병상의 단계가 실온에 노출되어 리퀴드의 온도가 상당히 높은 경우 이 병상의 상태가 빨리 올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 어떤 온도에 맞게끔 우리가 냉장 보관의 리퀴드도 상당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급적이면 이 분말의 입자가 미세하고요. 실내 온도가 높으면 특히 이 다량체라고 하는 이 용해가 촉진되어 병상에 도달하는 이 도착하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리퀴드의 온도를 냉장 보관으로 이 다소 차이를 두는 거, 이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병상 상태가 지나면 어떤 상태가 되나요? 이제 네 번째인 고무 상태, 즉 이 세팅 스테이지라고 하죠. 혹시 이 계량을 하고 혼합을 하고 기다리는 도중에 다른 작업을 하다가 미처 이 병상 패킹 스테이지에 집어넣지 못한 경우, 이 네 번째 이 고무 상태의 세팅 스테이지를 집어넣을 수 있나요? 병상 이전도 안 되겠고요. 병상 이후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병상 상태의 인절미의 패킹 스테이지에 이 레진을 전입하는 것, 특히 가압 성형법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의 이제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압 성형법이 있고, 여기 오타가 났네요. 이제 유입 성형법, 유자가 하나 더 들었네요. 이건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유입 성형법, 여기에 주입 성형법. 9주차의 학습 내용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신가요? 9주차요. 우리 9주차에 이 함의 종류에 대해서 가압 성형함 또는 유입 성형함, 그리고 주입 성형함에 대해서 배울 때 간략하게 세 가지의 프로세서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기억나신가요? 그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압 성형법이 뭐죠? 우리 1학기의 주 프로세서가 가압 성형입니다. 이건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세분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좀 지나가겠고요. 두 번째의 유입 성형은 좀 전에 인절미 병상의 상태가 아닌 이 실리콘이나 한천의 아가 몰드에 액체의 이 레진을 흘러 부어서 압력하에서 중압을 유도하는 것이 두 번째의 유입 성형법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주입 성형법이 있죠. 독일의 대표적인 이보캡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닫혀져 있는 이 플라스크에, 닫혀져 있는 몰드 음영체인 플라스크에 이제 캡슐의 레진을 이 압력으로 6.5바의 공기 압력으로 이제 밀어 넣는 이러한 방법이 세 번째의 주입 성형법이다 라고 9주차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을 겁니다. 기억하신가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잠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보신 것도 좋습니다. 가압 성형법, 유입 성형법, 주입 성형법,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가압성형법이 뭐냐 이겁니다. 가압성형법은 뭘까요? 왁스 제거가 끝난 상함의 사이의 음영체, 왁스 제거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왁스는 어떤 왁스를 얘기할까요? 하암 내부에, 상암과 하암 내부에 위치되어져 있는 인공치가 심어져 있는 교합제의 하우징의 이 왁스를 얘기하겠죠. 또 기타 다른 부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 왁스가 빠져나간 이 몰드 내부의 음영체에 이제 패킹 스테이지라고 하는 이러한 병상의 인절미의 레진을 넣고 손의 압력으로 우리가 전달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 프레스라고 하는 이 기계를 이용한 프레스 압력으로 이제 한 번도 아닌 여러 번의 가압에서 내부에 들어있는 레진을 바깥으로 빼내는 이러한 방법이 가압 압력을 가한다. 그래서 가압 성형법이다 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압 성형으로 한 다음에 내부를 보니까 어떻게 된가요? 자, 지금 하암의 모형에 지금 인절미의 병상의 레진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암 내부, 지금 레진이 들어가 있지만 이 내부는 뭐가 들어있죠? 인공치아가 박혀있고 인공치아의 치조면의 치근 부분이 노출이 돼서 레진을 집어넣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이제 상암과 하암이 만나서 클램프에 넣어 조여진 다음에 이제 온성으로 진행되어지면 하암의 이 패킹의 인절미와 상암의 패킹의 이 인절미가 하나의 소재로 결합되어지면서 빠져나간 음영체 내부의 이 양형의 수지상으로 뒤바뀌는 이 과정이 이제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가압성형에서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자, 가압성형 다시 말씀드려보면 음영체의 인절미의 패킹 스테이지에 인절미를 넣는 레진에 이 인절미를 넣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언더 패킹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버 패킹이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언더 패킹이 뭐고 오버 패킹이 뭘까요? 언더 패킹, 오버 패킹. 말 그대로 언더 패킹은 뭐죠? 하암 내부에 비어있는 하암 내부에 이 한 번에 다 이게 채우지 않고요. 적정량의 일정량의 양만 넣은 다음 부족한 레진을 조금씩 가압하고 전입하는 방법. 이 방법이 언더패킹이라고 하고요. 반대에 오버패킹은 뭘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더패킹보다는 오버패킹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버패킹은 뭐냐 이 말이에요. 필요한 양보다 적정량의 필요한 양보다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채워 넣어놓고 이제 시압의 프레스 압력으로 인해서 여러 번 가압할 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압할 때마다 이제 내부에 이 완전히 채워져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레진의 여분을 이제 계속 빼내는 가잉의 레진의 여분을 완전하게 가압의 방법으로 빼내는 이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버패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그러면 임상에서 언더패킹이 있고 오버패킹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패킹을 더 많이 쓴다고요? 네, 맞는 얘기죠. 어떤 패킹이요? 당연하죠. 우리 2학년들 이번 2학년들 너무 참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모습, 긍정적으로 공부하는 모습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당연히 답은 오버패킹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오버패킹 이제 이걸 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뭘까요?
레진이 병상에 도달하면 비닐지나 비닐 장갑을 끼고 레진을 혼합 용기에서 꺼내어 봉 형태로 만든다. 자, 스틱의 봉 형태로 손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도 인절미 상태에서 압력을 가하는 것도 혹시 내부에 들어있는 기포를 빼주는 방법도 되고요. 또 완전하게 손의 압력으로 하나의 봉을 만들 때에 이 내부의 이 결합의 밀착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병상에 도달한 레진을 직경이 6mm 되게 롤 상태로 만든다. 꼭 6mm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 음영체 내부에 비어있는 공간에 적합하게끔 봉 상태의 이 롤링으로 이 롤로 이제 집어넣는 한쪽에서부터 한쪽 끝방향으로 계속 손의 힘으로 밀어넣는 이런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후 한쪽에서 한쪽으로 넣으라는 이유가 뭘까요? 공기가 혹시 음영체에 들어있을 때 한쪽에서부터 반대편까지 밀어넣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있는 공기가 이제 인절미의 레진이 덮이면서 한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마지막 부분에서 빠져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몰함의 레진 전입은 셀로판지가 가급적 평면을 유지하도록 그림과 같이 함몰 부위에 레진을 넣는다 그랬습니다. 함몰 부분에요. 특히 상악 메몰 주형 상암 A번입니다. A는 치조제 음영 부위가 채워지도록 레진을 넣고, 여기 보니까 치조제 이 부분이 약간 언더컷에 있기 때문에 이 하암의 주모형의 이 부분을 먼저 조금 수작업으로 채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B번 채워 넣어주고, B번 하암은 이제 하암이죠. 구계부와 전정부를 나누어 레진을 전입하는 것도 괜찮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악의 이 몰드 음영체만 한 번에 모든 레진을 넣어놓고 그냥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악 음영체를 제일 많이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 모형에서도 주 모형상에 이런 함몰 부위에는 약간 조금의 레진을 첨가해 주는 것도 완전한 레진에 비어있는 공간 없이 완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하게 지금 채워졌죠. 자, 이쪽에 비어있는 함몰된 부분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상악의 음영체에 지금 채워졌습니다. 자, 상암의 부분 채우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순간적으로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죠. 왜 그래야 되죠? 지금 인절미의 이 패킹 스테이지라고 하는 인절미 상태는 계속적으로 손의 터치 온도나 실온의 온도에 의해서 이제 어느 상태로 진행되고 있죠? 고무 상태로 진행되어지는 도중에서의 리퀴드의 이 지금 손실은 이 강도라든지 그 다음에 레진상의 색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대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가압의 이 오버패킹으로 여러 번 이제 압력으로 오버패킹의 레진을 빼낼 때도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넣어놓고 현재 지금 이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암과 하암 사이는 뭐가 들어가 있죠? 이 지금 비닐이 하나가 들어가 있죠? 비닐을 넣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네, 비닐 넣어 놓은 이유는 상암과 하암을 1차 프레스 후에 분리할 때 비닐이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상암과 하암이 분리될까요? 안 될까요? 분리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1차 압력, 2차 압력, 3차 압력, 4차 압력의 여러 번 가압에서의 이 가행의 레진이 배출될 때 그 가행의 레진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는 하암을 열어야 되겠죠. 하암을 열어야 되는데 비닐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로 한다면 이미 1차 압력에서 내부의 레진이 하나의 레진상의 인절미로 합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1차의 압력에서의 지금 프레스 잠그고요. 자, 레버 잠그고 그 다음에 이 손의 핸들에 의해서 상하, 수직 상하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지금 게이지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프레스의 압력의 게이지가요. 레진이 전입된 함을 프레스 중앙 부위에 올려놓고 가압 밸브를 지금 잠궜죠. 가압 밸브를 잠그고 천천히 압력을 어떻게 해요? 가해주면 가잉의 레진이 상함 사이에 이 비닐이 개져되어 있는 이 상함 사이로 빠져나오는 거. 이때 특히 이제 압력은 1차 압력, 2차 압력, 3차 압력을 올릴 때 가단 압력보다는 천천히 압력을 가해서 패킹 스테이지의 인절미가 아주 미세한 인공치아의 엠브레저 사이사이 웩스가 제거되어져 있는 미세한 깊은 부위까지 완전하게 도착되기 위해서는 이제 압력을 천천히 가해서 인절미에 이 레진이 비어있는 음영체에 도착되지 않는 부위 없이 완전하게 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압력을 천천히 가해주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압력을 가한 다음에 분리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잉의 레진들이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럼 가잉의 레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우리가 제거를 해주면 되겠죠? 제거를 하고요. 다시 2차 프레스 압력으로 가야 되겠죠? 1차에서의 이 압력의 파운드가 약 50이라고 한다면 2차의 파운드는 약 7, 80. 그래도 가잉의 레진이 오버패킹으로 계속 빠져나온다라고 한다면 3차의 파운드의 이 증가 압력으로 또 빼내주고요. 최종적인 압력의 시합은 몇 번까지요? 몇 번이 아니고요. 오버패킹으로 인한 가잉의 레진이 더 이상 상악함과 하악함의 메탈 투 메탈 컨택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빠져나오는 가잉의 레진이 없을 때까지 반복적인 프레스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반드시 이제 3차, 1차, 2차, 3차, 대체적으로 2차 아니면 3차의 시합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마무리가 된 다음에 더 이상 가잉의 레진이 빠져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 폐암 3차에서는 비닐을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비닐을 넣으면 안 되겠죠? 네, 안 되죠. 자, 비닐을 빼고 이제 상함과 함을 이제 완전한 결합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비닐을 뺀 상태에서 닫고요. 그리고 3차에서 최종으로 올렸던 예를 들어서 100파운드의 이 프레스 압력이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비닐을 뺀 상태에서 100파운드의 압력으로 최종 폐암을 해주고요. 그리고 100파운드 최종 폐암의 압력으로 이 클램프에 다시 완전하게 이치시키고 이제 핸들에 의해서 이 클램프의 압력으로 완전히 잠궈줘야 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요. 아마 다음 주에 우리 매몰 들어가면요, 우리가 즉시 이 부분을 하루에 다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실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가잉의 레진을 뺀 다음, 그리고 클램프에 다시 이치시켜서 프레스에서 압력 그 상태로 그대로 잠궈 주는 거. 그 상태로 완전하게 잠그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내부에 들어있는 이 병상의 레진이 이제 온성, 끓는 물에서 온도의 이 시작점에서의 끓는 물의 온도에 의해서 비등될 때 팽창에 의한 느슨함이 이 레진상의 기포를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 빈틈없이 잠궈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뭘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뭐죠? 자, 네 번째, 이제 프레스 압력이 끝나면 레진 전입이 완료된 함을 클램프에 고정하여 레진 온성 큐링 유니트라고 하는 레진 온성기에 이제 물에 잠기도록 해서 레진을 온성하면 되는데요. 이때 큐링 유니트라고 하는 이 유니트는
이제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요구 조건이 있을까요? 이 금속의 클램프가 이 클램프가 금속으로 직접 이 수조 내부의 금속과 직접 접촉이 되어지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물의 온도보다도 이 밑에 히팅 플레이트, 이 전기 열선에 의한 금속의 직접 전달에 의해서 안에 내부의 레진의 온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겠죠. 따라서 물이 온성되는 도중에 물의 증발이 되지 않는 물이 충분하게 이 클램프에 채워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클램프는 직접 수조 내부 금속과 접촉되지 않도록 수조 내부에는 그물망이 위치되어져서 그물망 위에 이 클램프가 위치되어지고 충분한 물의 온도에 의해서 이제 온성으로 진행되어지는 거. 이 부분이 온성 과정에서 급격한 물의 온도가 아닌 이제 완전한 물의 수조에 물 내부에서 골고루 전달되어지는 일정한 온도에서의 온성이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압이 이제 온성을 이제 끓는 물의 온도를 전달을 시켜서 이제 인절미의 이 패킹 스테이지의 레진의 상태를 어떤 상태로요? 이제 딱딱한 수지의 고체 상태로 온성 과정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성되는 도중에 제가 오늘 수업의 마지막 부분인 의치상 레진의 색조 부여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의치상 레진의 색조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거, 과연 무슨 말일까요? 한자의 치은색과 조화롭게 의치상의 색조를 회복시켜 신미총이치를 만든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좀 전에 우리가 이 전입을 했던 레진은 이 부피의 이 상태에서 파우더와 리퀴드를 하나로 혼합을 해서 전입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의치상의 색조는 단색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구강의 잇몸의 치조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잇몸에서도 부위별의 치은의 색상이 또 틀립니다. 근데 그냥 하나의 이 의치상 색조로 다 집어넣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신미성은 사실 많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네, 신미성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기능도 중요합니다. 기능은 뭐 100% 중요하지만 이 신미성 부분도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특히 이 한자의 치은색과 조화롭게 의치상의 색조를 회복시켜 총이치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 자, 어떤가요? 지금 보시면 순면과 현면의 특정 부위에 개성적인 이 색조를 부여한 신미총이치상을 제작할 때 주로 우리가 이제 의치상 레진에 색조를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조금 더 신미성이 좋지 않나요? 네. 여기도 보면 어떤가요? 자, 좀 더 신미성이 우수한 총이치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지금 보면 현재 이 레진치는 금속빈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레진치가 되겠죠? 네, 도제치겠죠. 도제치. 거기에 지금 왁스워시가 되어져 있는 몰드 내부입니다. 왁스워시가 되어져 있는 이 몰드 내부의 레진을, 인절미의 레진을 여기에 넣기 전에, 지금 보면 부분적으로 모세혈관을 모방하기 위한, 제가 이 앞 시간에 보여드렸을 겁니다. 참 인공치의 기능 외적으로 이 모세혈관까지 의치상에 좀 부여해주면 좀 더 좀 신미성이 좋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레드 이 파이버라고 하는 이 파이버를
이 모세혈관에 레드 파이버를 좀 이렇게 넣어놓고 인절미에 레진을 넣어주면 이미 모형에 이게 먼저 베이스로 이치되어지고 인절미에 레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온성 과정에서 하나의 레진상으로 합체되고, 그리고 합체된 후에 보면 바깥에, 의치상 바깥에 이런 모세혈관에 레드 파이버가 부착이 되어지는 이러한 친밀성의 이 종이치. 여기에 이용되어지는 이제 전용 색조 세트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라이트에서부터 아주 좀 다크 핑크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사용되어지는 리퀴드 다 있고요. 여기 보면 분홍, 밝은 분홍, 옅은 분홍, 아주 분홍, 자주, 갈색 5종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제조 회사별로 다양한 색조의 이러한 규격이 또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말을 적절히 혼합하여 다양한 색깔을 나타내는 의치 전용 색조 표본 그랬습니다. 자, 이건 의치 전용 색조의 가이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간단히 요약을 해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1단계 나비치를 메모를 했죠. 그리고 2단계 메모리 다 끝나고 이 B번의 그림은 뭐죠? 이제 함에 열을 전달시켜서 상함과 함을 열고 완전한 왁스가 지금 빠져나간 왁스가 제거되어진 상함과 함의 현재 내부의 몰드의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고요. 도포하고 나서 일반적인 우리가 색조 표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패킹 스테이지에 인절미를 넣어놓고 가압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인절미 레진을 넣기 전에 지금 뭐라고 있죠? 자, 보면 색조 레진 분말을 분사법으로 치아 주위에 분사하고 다시 레진 분말 위에 레진액을 분사하여 분말을 적신다 그랬습니다. 자, 처음에 리퀴드를 잠깐 뿌려주고 위에 파우더 뿌리고 리퀴드 뿌리고 파우더 뿌리고 리퀴드 뿌리고 파우더 뿌리면서 반복적인 이 스프링클 온 메서드 방법의 축성으로 현재 보이는 부분, 상악의 육전치 또는 협측 부분에만 이제 인절미 레진을 넣기 전에 이 부분의 몰드 내부에 먼저 분말을, 파우더를 이제 뿌려서 축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 흘러 지금 들어가 있죠? 레진 넣기 전에 인공치 사이사이에 조금 전에 주입했던 이러한 모세혈관, 레드 파이버라든지 기타 좀 색조가 먼저 몰드에 채워지고 있는 부분.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색조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네, 신미성, 보이는 부분에서의 다양한 색조의 이 구현으로 신미성 증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공기, 가압, 레진, 온성기에 색조 처리한 함을 넣고 15에서 20분간 중압을 먼저 시킨다. 그 색조 레진에 레진액을 도포하고 병상에 의치상 레진을 전입하고 통법에 따라 의치를 이제 온성시킨다 그랬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중압을 뿌려준 이 색조를 중압을 하고, 그리고 인절미 레진을 다시 하나로 넣어서 일반적인 방법의 의치 온성 과정으로 진행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중압 후 온성이 끝나서 모형을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라비알 협측 이 부분이 먼저 뿌려져 있는 색조 표현의 레진이 이제 보이는 좀 더 신미성이 증가되어진 종이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학습을 한 내용은 이제 10주차에, 자, 10주차에 어떤 내용이었나요? 10주차에 어떤 내용이었나요? 10주차에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었나요? 10주차에 의치상에 레진을 혼합하고요. 그리고 혼합한 다음에 플라스크 내부의 음영체인 이
내부에 레진을 전입을 하고요. 전입을 하기 전에 전치부 협측 부분의 색조의 구현으로 신비성을 높이기 한다고 하면 이 색조의 이 구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10주차에 여러분과 학습을 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10주차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레진의 이 혼합 비율, 레진의 혼합 비율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혼합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제 이 콜드큐어의 이런 압력으로 이용되어지는 이런 레진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 열에 의해서 중합되어지는 이러한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비율, 혼합 비율은 어떻게 한다 그랬나요? 특히 무게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3대1의 이 부피비로 이제 여러분들 레진을 혼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수지상인데 어떤가요? 상당히 이쁜가요? 치은이 약간 퇴축된 상태도 보이고요. 자, 조각도 참 자연스럽게 했죠. 자, 루트 V 풍용,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보도 부분은 좀 더 얇게요. 자, 루트 V는 좀 더 풍용되게 돼 있죠. 지금 우리가 의치상의 조각 과정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되시죠?